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지죠.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134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 만약에 1240원까지 연말에 내려간다 그러면 환율 변동폭만 1년에 100원이에요. 미국 주식의 경우 특히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애플이 2008, 9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2020년도까지 30배가 올랐어요. 30배가 올라서 시총 1위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3년에서 5년 투자하면 버는 시장이에요. 이제 자산 관리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주식과 채권에 분산을 해서 일부 투자를 하는 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로 장기적으로 쭉 해서 모아 가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자, 여행 갈 때 말고는 달러를 환전해 본 경험도 없는 당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사고 싶은데 달러로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당신. 달러가 올라야 좋은지 떨어져야 좋은지도 모르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당신이 달러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는 우리 대신 자산 운용의 황우봉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네.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투자할 때 특히 네.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이 달러의 중요성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화폐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덜 떨어지거나 유지가 되는 자산이라고 저는 그게 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달러.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달러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나마 가장 덜 떨어진 화폐가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그런지를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아주 가치가 아주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태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던지고 달러를 사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달러 보유를 먼저 무조건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달러.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달러. 그래서 이제 커브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스마일 이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마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는 하나의 논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러는 미국의 통화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 아주 튼튼하면 그 달러도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화폐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체력,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체력이랑 화폐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달러의 중요성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전을 해서 달러를 보유하겠다라는 그 생각과 나의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 나는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하이닉스.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데 그 절반 정도는 또는 절반 이상을 엔비디아나 AMD나 아니면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또 분산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보다도 더 크고 아니면 어쩌면은 더 세계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좀 넓은 안목을 가지셔라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거는 그런 거고,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환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쓰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비를 위함이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나갈 때도 금액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가지고 들어가는 금액도 제한돼 있고, 너무 많이 이제 금액을 가지고 나가면 사실 이제 공항에서 잡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국내에서 쓸 일이 있다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보유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저는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달러를 사다가 우리 집에 쟁겨놓는 거 네. 이거는 뭐 투자의 의미로 보거나 소비의 의미로 보거나 큰 의미는 없고 네, 나의 자산을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내가 달러 자산을 사고 싶을 때는 또 좀 떨어져야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 사면 좋아요, 이거? 요거는 좀 기준을 잡아 보셔야 돼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달러라는 게 우리가 원 달러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은 얼마 전에 OTT 업체 한 군데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하나 했잖아요. 네네. 수리남도 수리남 달러라는 게 있어요. 수리남 달러 대비 미국 달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요소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유로 달러 이렇게 말고 수리남 달러, 베트남 동이랑 달러. 그럼 이걸 다 생각을 하면 도대체 반대로 하는구나. 달러라는 애는 네.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기준이 없네. 기준이 없죠. 근데 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네, 이게 19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71년도에 달러가 금이다라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선언을 딱 하고 나서 자 달러를 쓰세요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안 쓰고 이제 지지부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달러라는 친구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준화를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DXY라는 인덱스를 만듭니다. 우리 뭐 코스피 같은 그런 인덱스죠. 네네. 주가가 한국 주가가 올랐어. 그럼 뭐가 오른 거야? 삼성전자가 오른 거야? 뭐 하이닉스가 오른 거야? 이거를 다 이렇게 합쳐 놓은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지수를 만든 네, 거구나. 뭘 하나 만든 거예요. DXY라는. DXY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미국과 거래가 아주 많았던 6개의 국가들의 통화를 그 비중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애들이 사실은 6개가 아니라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쪽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가 됐잖아요. 네. 유로화. EU. 예, 네. 유로화. 네. 유로화가 딱 되면서 갑자기 유로화가 60% 비중이 된 거예요. 아, 너무 많아졌구나. 네. 근데 73년도에 미국이 거래하던 국가들과 지금 미국이 거래하는 국가들은 완전 다르죠. 아시아 쪽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아시아도 네. 많아지죠. 네. 근데 이 DXY 안에는 중국이 없습니다. 유로랑 엔화, 파운드,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있어요. 왜 중국 왜? 캐나다 달러까지. 그 당시에는 70년대 중국은 그냥 황무지잖아요. 네. 누가 중국을 봐요? 아무도 안 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느 시점에서 조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꿔주는 리밸런싱을 안 했어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갔구나.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통화는 유로화예요. 유로의 비중이 가장 크니까. 네,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크니까.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일단 잡으면 DXY라는 인덱스를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되는데 이 DXY라는 거는 네이버에 조회하셔도 나오고 구글에 조회하셔도 나와요. 그래서 이 DXY가 지금 이제 102, 103포인트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달러가 엄청 많이 강해졌을 때, 재작년에 2022년도 같은 때 강해졌을 때는 뭐 105포인트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DXY가 엄청 달러가 약했을 때 금리를 한참 내려서 제로 금리로 막 이렇게 갔을 때는 뭐 80 몇 포인트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100포인트 조금 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면 이 친구가 약간 지금 강세이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화는 원래 얼마였죠?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1,100원에 1,200원 사이죠. 네. 근데 지금 오늘 녹화 당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300원. 1,340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달러가 한 95 이 정도 100 사이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102, 103 됐단 말이에요. 네. 강해졌잖아요. 네. 그럼 원화는 약해져요. 약해지죠. 네. 그러니까 1,100원, 1,200원에서 1,300원대로 이렇게 올라선 거죠. 근데 원화 기준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원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이 좋아질 때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수출이 좋아질 때. 네, 그래서 신문에서 보실 때 네. 지금 삼성전자가 뭐 적자를 내니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흑자를 내서 이제 올해는 살아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랑 관련이 있고 반도체 수출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다시 옛날처럼 영업이익 10조 찍는다. 한 분기당 10조 찍는다라고 되면은 그러면 원화가 강세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DXY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투자량에 따라서도 좀 원화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 아주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24년 전망. 2024년 전망은 사실은 원래대로만 따지면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몇 번을 내리느냐, 언제 내리느냐의 문제는 있어도 다 내리게는 사실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를 높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 정도에 수렴할 때쯤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내리겠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2024년 상반기 끝에쯤 되면은 2% 정도에 거의 내려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추세예요. 그러다 보면 연준이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지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비싼 이자나 뭔가를 다 감당하기 기업들이 힘드니까. 내가면서 이제 버티고 버텼는데 인플레이션도 떨어졌는데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한두 개씩 망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걸 알기 때문에 금리를 올해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해지죠. 아니 그럼 미 연준이 금리를 네.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내려가는 거하고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미국의 채권의 금리 이자를 주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 채권에 투자를 더 많이 많이 하게. 하려고 하겠죠. 많이 하고 싶죠. 네, 많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면 미국은 안 망하는 나라인데 금리도 더 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왜 채권 투자를 해요? 아무도 안 하죠. 다 미국 거 하죠. 그러면 달러를 막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너도 나도 막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왜냐면 네. 미국 채권 사려고. 네네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주 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낮춰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도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그거 안 해. 안 사지. 딴 거 하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를 조금 이제 덜 사게 되고 오히려 좀 팔게 되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내려지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네. 달러가 좀 떨어진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다른 나라와의 통화의 상관관계가 그 이제 환율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미국은 약달러,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강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현재 134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1200원대까지 좀 많이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와만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는 엔화와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위안화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최근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경우에는 원화도 같이 약세를 가고요. 위안화가 강세를 갈 경우에 원화도 같이 강세를 가는 영향을 약간 받았어요. 따라가네요. 약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동조화라고 부르는데 그 동조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즘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원화도 안 좋구나. 네,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랑 연결이 될까요? 수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30%는 어디? 중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못 사면 수출이 약해지고 원화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올해의 환율 전망은 1200원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134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 만약에 1240원까지 연말에 내려간다 그러면 환율 변동폭만 1년에 100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100원이 큰 건가요? 크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진 않는데 네. 이게 100원씩 이렇게 확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수출 기업들은 이 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 환전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줄 거예요. 왜냐면 한 번쯤은 쫙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에 조금 지혜롭게 환전을 좀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달러로 환전을 해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산다. 아니면 미국 부동산을 산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다른 자산을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환전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산을 달러로 관리를 하시면 달러 표시 자산들, 미국의 자산들은 계속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표시된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미국 주식 일단 대표적으로 있을 네. 거고.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채권. 미국 채권. 네, 그게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ETF들, 뭐 그다음에 미국 주식들,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우리 미국 부동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미국 부동산.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리츠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미국 리츠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달러 투자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금융 상품들인 느낌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융 상품들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부동산이 상품에 됐건.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아니야 나는 그냥 환전을 해서 보유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1340원에서 쭉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외화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 설명드렸던 외화 RP라든가 오. 아니면은 뭐 MMF라든가 뭐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시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얘들이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정말 내리막길에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분산해서 하셔라.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오늘 뭐 1,000원이 있다 그러면 다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10원, 100원 정도만 하시고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조금 빠졌다 싶으면은 그때 또 하시고 이제 이렇게 환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지금은 뭐 높게 환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적게 환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세이프하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누가 알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2, 3일 동안 환이 쭉쭉 빠져가지고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해야죠. 그럴 때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사실은 뭐 하기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산해서 이제 그런 상품들은 그렇게 들어가시고 관리 측면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그거는 조금 좀 다른 이슈일 것 같은데 목표가 있으셔야 관리가 됩니다. 목표가.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돈을 좀 모으겠다. 아니면은 뭐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다. 뭐 이제 이런 목표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책에도 사실은 예시를 넣어놓긴 했는데 김 부장의 10만 달러 모으기 이야기 뭐 이제 이런 비슷한 10만 달러 모으기. 예, 그런 거를 이제 넣어놨거든요. 오늘 갑자기 가서 하면은 1억 3,400을 사실은 내야지 받을 1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있어. 이거를 달러로 예금을 하기도 하고 RP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 2년 정도 되는 시점 뒤에 이거를 한 10만 불로 맞추자. 이제 이 목표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000불씩 입금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사실은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100만 원씩 입금을 할 거야. 대신에 입금을 한 대신에 환율은 계속 다르겠죠. 네. 이게 넘어가는 시기가 게 다르니까. 시기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0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내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으로 맞추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나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막 이제 우리가 20%씩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만 원 저축하기로 했다가 이번 달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120만 원 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저녁 약속 한 2번 안 하면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달라서 그렇게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저축 목표액도 뭐 1억 모으기 목표 하고 나서 막 적금을 막 이렇게 붓듯이 네. 우리 달러 자산을 모으는 것도 그런 목표가 좀 있고 이렇게 네.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제 자산 관리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주식과 채권에 분산을 해서 일부 투자를 하는 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로 장기적으로 쭉 해서 모아 가셔야 돼요. 제가 요거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미국 채권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런데 미국 주식의 경우 특히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굉장히 오랫동안 오른쪽으로 기잖아요. 그래서 박스피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주식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주식 30% 올라가고 있을 때 코스피 3% 올랐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뭐 그렇게 등락이 있지는 않아도 1년에 평균 7, 8%씩 계속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의 이유를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발전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다 퇴직연금을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401k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401k라는 제도에 가입이 돼서 지금 거기에 납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 명 정도 돼요. 오. 6천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물타기 하는 시장인 거예요. 매달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있는 매달 시장이거든요. 넣고 있는 매달 시장이에요. 넣고 있는 시장이네. 근데 그분들만 넣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해외 넣고 투자자, 있잖아요. 해외 투자자도 네, 넣고. 우리도 넣고 있고 유럽에서도 넣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넣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미국의 연봉 되게 높은데 그 사람들이 그거 월급에서 일정액을 넣어야 되는 게 의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진짜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네. 거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지금 어디 가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때만 되면 다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다 부동산으로 가죠. 아...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방법은 부동산. 항상 빚을 지면서 쪼들리면서 대출을 갚으면서 아파트를 머리에 지고 살아야 돈을 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방법인 거고 미국 사람들은 계속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고 노후를 담보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그들은 주식. 아...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미래. 미래, 비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미국 시장의 그러니까 이거 시가총액이라 그러는데 그 총액 자체가 계속 불어나니까 안 네. 오를 수가 없는 게 많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가정을 한다고 놓고 봤을 때에는 70년대부터 놓고 보면은 하필이면 오일 쇼크 때 돈을 빼거나 네. 하필이면 IT 버블 때 무너졌을 때 돈을 빼거나 또 하필이면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터졌을 때 돈을 빼거나 이때만 돈을 빼지 않았으면 미국 시장은 3년에서 5년 투자하면 버는 시장이에요. 계속 사시는 거예요. 계속 사셔서 좋은 기업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딴 거 사시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아는 기업. 코스트코. 애플. 코스트코 가시죠. 코스트코 가죠. 네, 코스트코. 그 다음에 뭐 여기 컴퓨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는 탭이니까. 근데 엔비디아. 컴퓨터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 써 있고 밑에 인텔 인사이드. 인텔. 네, 그거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냥 그런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맨날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침마다 드시는 스타벅스. 사시면 됩니다. 남들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속 그냥 납입하는 종목들이에요.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 장기간 쭉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뉴스를 막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놓으면은 좀 올랐다 그러면 그때 또 팔고 네. 그럼 또 다른 걸로 막 또 비싼 거 또 샀다가 그것도 금방 팔고 이러니까 1년으로 보면은 통째로는 맨날 손해인 거예요. 네. 이거 도대체 지금 언제 팔아야 돼요, 이거 대체? 좋은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네. 주식을 어느 정도 사 놓으시고 계속 모아가실 의사가 있으시면은 필요할 때 주식을 파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간을 정해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늘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막 목돈이 늘 필요하고 뭐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네. 어디 여행을 또 막 가야 되고 늘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돈은 원화 지갑으로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외화 지갑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거는 계속 장기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애플이 2008, 9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2020년도까지 30배가 올랐어요. 30배가 올라서 시총 1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도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미국 금리가 언제까지 5.5%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다 보면 중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가도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AI 테마 때문에 합쳐져 가지고 연일 주가가 올라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번 달에 뭐 여행 가야 되니까 뺏어 쓰고 이렇게 처음부터 플랜을 짜시면 나중에 심리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행을 나중에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빼가지고서 제주도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500만 원짜리 여행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배가 아프지 막. 그렇죠. 그럼 그 여행이 갈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와이를 갔어야 되는 여행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이게 심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지갑이랑 달러 지갑을 놓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원화 지갑은 그럴 때 조금씩 쓰시는 돈이고 이 달러 지갑은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끝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실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진짜 필요하면 이때 빼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달러 지갑에 대한 부분을 기간을 정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뭐 5년 내에 나는 요 달러 지갑 가지고 2억을 만들어야지, 뭐 3억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맘먹는 순간 바로 코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욕심이 네. 들어가 버리니까. 네, 거기에. 바로 코인하고 바로 여유도 민주식 없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해외 투자야, 해외 투자는 됐어.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철학이나 컨셉들이 다 사실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저희처럼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환율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아니면 좀 이런 좋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사실은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을 잘 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실 목표도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이제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사실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요? 네, 욕심만 사실은 비우시면 됩니다. 욕심을 제가- 비우고 어떻게 투자를 네, 하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세요. 특히 젊으신 분들, 네.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최근에도 더 그렇죠. 더 그렇죠. 네. 왜 그런가요? 많이 벌려고 한탕주의 한 방에 왜 그냥 많이 벌려고 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혼해야지, 네. 애 키워야지, 집 사야 되니까. 집 사야지. 근데 그게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다 10년 안쪽이잖아요. 아니면 5년 안쪽이나. 그렇죠. 그 5년 내에 이만큼 벌어야 된다. 10년 10년 내에 이만큼 벌어야 너무 된다라는 시야를 짧게 갖고 예, 있구나.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투자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긴 안목으로 아주 편안하게 시작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줘서 이참에 팔자를 한번 바꿔봐야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힘을 좀 빼시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투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월급 받아봤자 기껏해야 300만 원인데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거 갖고 뭐 3천만 원, 3억 빨리빨리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욕심만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예. 오늘 참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또 투자 인사이트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달러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